엄마, 여기서 지내세요. 싫어. 갑자기 요양원이라니. 난 안 들어간다. 어머님, 이미 재산도 다 넘기셨잖아요. 피곤하게 하지 말고 저희 말 들으세요. 며느리의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들어가기 싫으시다면 어쩔 수 없죠. 알아서 하세요. 대신 우리 집엔 절대 오지 마시고요.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나는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이곳이 내 무덤이 될 줄 알았겠지? 그렇다면 나도 내 방식대로 갚아주마. 재산을 물려받자마자 정순을 요양원에 버린 아들과 며느리. 과연 정순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모여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더 좋은 이야기 만들어 나가요. 저는 지금 강남의 아파트 거실 창가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스듬히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하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서늘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째. 그이가 남긴 이 아파트와 상가 건물 4채 모두 합쳐 500억이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저 혼자서도 괜찮았습니다. 매달 임대료가 통장에 들어왔고 남편 생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리인과 정 변호사님이 세금이며 관리 업무를 맡아주셨으니까요. 외롭긴 했지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건강검진을 받고 난 뒤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검진 결과 나왔대요. 병원에서 다시 오시래요. 아들 도훈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왠지 굳어 있는 것 같았어요. 설마 큰 병은 아니겠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주일 뒤 대학병원 소아기내과에 갔습니다. 용종이 좀 크네요. 조직 검사 결과는 양성이지만 위치상 내시경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담당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옆에 아들 도훈이와 며느리 은영이가 함께 와 있었어요. 평소엔 바쁘다며 명절에나 얼굴 보는 게 전부였는데 말이죠. 도훈이가 제 팔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며느리 은영이도 제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한 눈빛을 보냈어요. 어머니, 저희가 옆에 있잖아요. 수술도 금방 끝나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역시 자식은 자식이구나. 이럴 때 보니 핏줄은 무시할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건 아들 부부였어요. 도훈이는 밤새 지킨 듯 피곤한 얼굴로 제 손을 잡아주고 있었고 은영이는 물티슈로 제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다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번 기간 내내 도훈이와 은영이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간병인을 쓰려고 했더니 은영이가 막더군요. 어머니 곁은 제가 지킬게요. 밤에는 제가 있을게요. 며느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차갑게 대한 건 아닌가 싶어 마음이 짠했어요. 일주일이 지나 퇴원하는 날 집으로 돌아오니 도훈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앞으로 저희랑 지내시는 건 어때요? 저는 놀라서 도훈이를 바라봤어요. 저희가 모시고 살게요. 은영이도 찬성했어요. 은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이제 막 퇴원하셨는데 너무 걱정돼요. 식사도 건강식으로 하셔야 하는데 혼자서 챙기시기 힘들 거예요. 앞으론 제가 챙길게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제 대답에 도훈이와 은영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다음날 짐을 챙겨오더니 제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천국 같았어요. 은영이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소화가 잘 되는 죽이나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건강식으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도훈이는 퇴근하면 어김없이 거실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요즘 어때요? 몸은 괜찮으시죠? 응, 덕분에 좋아. 너희 둘이 있으니까 든든하다. 은영이는 그때마다 따뜻한 차를 내오며 제 무릎에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혼자 살 땐 몰랐는데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으니 집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뭔가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도훈이가 서재에서 서류 묶음을 들고 나왔어요. 표지에 생전 증여 안내서라고 적혀 있더군요. 엄마, 잠깐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니? 세무사가 검토한 자료예요. 엄마 재산을 지금 증여하시면 나중에 상속하는 것보다 세금을 훨씬 아낄 수 있대요. 갑자기 웬 증여 이야기인가 싶어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제 앞으로 되어 있는 상가 건물 4채 중 2채를 도훈이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나머지 2채는 딸 수진이에게 물려주고요. 언젠가는 물려줄 생각이긴 했지만 도훈이의 제안은 갑작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얘길? 도훈이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욕심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세금 아끼는 게 낫잖아요. 어차피 나중엔 다 제 앞으로 넘어올 건데 내야 할 세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미리 정리하는 게 현명하죠. 은영이도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한대요. 그래야 덜 부담스럽고요. 말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세금을 아끼고 싶어하는 마음도 이해가 갔고요. 그런데도 왠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나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싶었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 하지만 도훈이는 여전히 자기 생각을 밀어붙였습니다. 엄마,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세법이 바뀔 수도 있어요. 미리 정리해 두시면 마음도 편하실 거예요. 도훈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머니를 이 집에서 모시고 있으니 이 아파트는 저희한테 물려주시는 게 어떨까요? 도훈이와 은영이의 끈질긴 설득에 나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결국 며칠 후 나는 해외 출장 중인 딸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그게 도훈이랑 은영이가 이 아파트를 자기들한테 물려달라고 하는데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깊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 재산이잖아요. 엄마가 결정하시는 대로 따를게요. 정말 괜찮겠니? 네, 엄마. 괜찮아요. 수진이의 담담한 대답에 나는 조금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도훈이와 은영이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증여 결정을 알리자 은영이가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상가 건물 말이에요. 나는 고개를 들어 은영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상가 건물이 4채나 되잖아요. 그걸 2채씩 나눠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 그게 공평하잖니. 은영이가 도훈이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잖아요. 병원도 모시고 가고 밥도 챙겨드리고. 근데 똑같이 2채씩만 받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도훈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수진이는 가끔 들르기만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머니를 모시는 건 저희인데 상가 건물도 저희가 세 채, 수진이가 한 채 정도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아니면 저희한테 네 채 다 주시고 수진이한테 적당히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것도 안 돼. 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래 아파트도 팔아서 공평하게 나눠받도록 하려고 했는데 너희가 나와 살겠다고 해서 주기로 한 거야. 근데 상가 건물까지 달라고? 그건 안 돼. 도훈이 너랑 수진이는 똑같이 내 자식이야. 하지만 엄마, 그만. 다시는 그 얘기 꺼내지 마. 수진이 목까지 탐낼 거면 증여는 없던 일로 할 거야. 내 단호한 목소리에 도훈이와 은영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영이의 입술이 삐죽 나왔고 도훈이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도훈이와 은영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하는 태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소에 갔습니다. 서류 위에 한정순이라는 제 이름 옆에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저희가 평생 모실 테니까요. 은영이가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손으로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식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과연 잘한 일일까요? 아니야, 내 자식인데. 믿어야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곤했거든요. 잠이 들었던 나는 밖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거실에서 도훈이와 은영이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낮고 희열로 가득 찬 도훈이의 목소리, 그리고 은영이의 웃음 섞인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챙하고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고 제 침실까지 흘러왔습니다. 도훈이와 은영이는 무척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불편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훈이와 은영이가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줄은요. 재산을 넘긴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훈이와 은영이가 들뜬 표정으로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도훈이의 목소리가 유난히 밝았어요. 곧 엄마 생신이니까 크루즈 여행 가요. 새로 생긴 노선인데 경치가 정말 좋대요. 크루즈 여행이라고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한번 가보자고 했었는데 끝내 가보지 못한 곳이었어요. 정말이니? 크루즈를? 은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이번엔 진짜 좋은 데로 모시고 갈게요. 가족여행이에요. 역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애들이 이렇게 챙겨주는데. 제 마음속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여행을 가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옷을 골라놓고 남편 사진 앞에 앉아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날 여행 보내준대요. 당신이 가자던 크루즈, 이제야 가보네요. 가방을 싸는 내내 마음이 설렜습니다. 언제 이렇게 행복했었나 싶을 정도로요. 여행 당일 아침, 도훈이가 차를 가지고 와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새로 산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엄마, 짐 제가 들게요. 도훈이가 가방을 받아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은영이는 조수석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타세요. 늦으면 안 돼요. 저는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은영이가 음악을 크게 틀었어요. 경쾌한 음악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훈이는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했고요. 정말 여행을 가는구나.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차는 계속 외곽으로만 향했어요. 큰 도로가 점점 사라지고 주변에는 논밭만 펼쳐졌습니다. 항구가 이쪽에 있었나? 제 기억 속 항구는 이런 곳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이 길 항구 가는 길 맞니? 도훈이가 백미러로 잠깐 저를 보더니 짧게 답했어요. 엄마, 잠깐 들를 곳이 있어요. 들를 곳이요? 어디? 금방이에요. 엄마. 그 말에 은영이가 음악 볼륨을 더 키웠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왠지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차는 한적한 길 끝에서 멈췄습니다. 다 왔어요, 엄마. 도훈이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따라 내렸어요. 눈앞에 보이는 건 하얀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요양의료센터.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도훈아, 여기가 어디니? 어머니, 들어가세요. 은영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도훈이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여기 잠시만 계세요. 치료 겸 휴식이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치료? 무슨 치료? 난 아픈 데 없어. 저는 도훈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요양원 입소 동의서. 제 이름이 이미 적혀 있었어요. 보호자란에는 도훈의 서명이 또박또박 찍혀 있었고요. 이게 뭐야? 난 안 들어간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어요. 그때 은영이가 제 팔을 세게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이런 건 저희가 결정할 일이에요. 어머님은 그냥 저희 말대로 하시면 돼요. 그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뭐라고? 네 맘대로 이런 결정을 하겠다는 거니? 어머님, 이미 재산도 넘기셨잖아요. 이제는 저희 말 들으셔야죠. 은영이의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그 손이 제 팔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어요. 이 손 나. 은영이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도훈이를 쳐다보았고 도훈이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럼 알아서 하세요. 뭐?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가기 싫으시다면 어쩔 수 없죠. 대신 우리 집엔 절대 오지 마세요. 우리 집. 그 말이 내 귀를 때렸습니다. 내가 평생 살던 그 집을 도훈이는 자기 집이라고 했습니다. 도훈아, 너 지금 뭐라고? 나는 화를 내려고 했지만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이미 아파트를 증여한 후였습니다. 법적으로 그 집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집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생각 잘하세요. 여기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알아서 사시든지. 은영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두 사람은 이미 요양원 밖으로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황망한 표정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훈아.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도훈이는 그저 고개를 돌린 채 차 쪽으로 걸어가기만 했어요. 도훈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도훈이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엄마가 여기 계셔야 제 마음이 편해요. 잘 지내세요.
그리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문이 쾅 닫혔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안 돼. 기다려. 저는 소리쳤지만 차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서 멀어져 가는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가 탄 차가 요양원 앞에서 사라져갈 때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버려진 것입니다. 먼지만 날리며 멀어지는 그 차를 보며 저는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어요. 안 돼, 안 돼. 어머니, 괜찮으세요? 요양원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아까부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른 간호사도 함께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보호자분들이 가신 건가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우선 안으로 들어가시죠. 여기 계시지 말고요. 한 간호사가 부드럽게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안 들어가요. 어머니, 지금 시간도 늦었고 어머니 상태도 좋지 않으셔 보여요. 우선 오늘은 입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다른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돌아갈 곳이 있으시면 저희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돌아갈 곳. 그 말에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평생 살던 우리 집은 이제 우리 집이 아니라 도훈이네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대답을 기다리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요양원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도훈이와 은영이에 대한 분노. 나를 이렇게 버리고 간 그들에 대한 분노. 내 재산을 탐내고 나를 짐처럼 내팽개친 그들에 대한 분노. 이대로는 안 돼.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복수? 그 단어가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반드시 복수할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그들에게. 어머니? 간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잘 결정하셨어요. 이리 오세요. 간호사들이 부드럽게 나를 안내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따라 요양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길고 하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여기 207호실이에요. 한정수님 방이에요. 간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작은 창문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잠시 쉬세요. 저녁에 식사 가져다 드릴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작은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침대 옆에는 크루즈 여행을 가는 줄 알고 들떠서 샀던 가방이 덜렁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꿈이겠지. 악몽이겠지. 하지만 아무리 눈을 감았다 떠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짐을 싸고 설레는 마음으로 차에 올랐던 그 아침이 거짓말 같았어요. 크루즈 여행. 그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짐을 하나씩 꺼냈어요. 그때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정우석 변호사.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부터 저희 집 재산을 관리해주던 정 변호사님의 명함이었어요. 저는 그 명함을 손에 쥐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방 안은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명함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 결국 나를 버렸구나.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너희의 선택이라면. 저는 명함을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나를 원망하지 마라.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저물어가는 해처럼. 하지만 제 눈빛은 더 이상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카롭게 빛났어요. 이제 알았어. 너희가 원한 게 뭔지.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내 방식대로 갚아주마. 저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곳이 내 무덤이 될 줄 알았겠지? 하지만 아니에요. 이곳은 제가 다시 일어서기 위한 반격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저는 명함을 가방 깊숙이 넣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아침 가장 먼저 할 일이 정해졌으니까요. 창밖에 마지막 빛이 사라지고 방 안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제 다른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복수의 불길이. 도훈의 집, 거실. 여보, 이거 봐. 이번 달 임대료 들어온 거. 은영이가 통장을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얼굴엔 숨길 수 없는 탐욕이 가득했어요. 도훈도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전부 우리 돈이야. 앞으로 매달 이렇게 들어올 거야. 그 귀찮은 노인네 치워버리고 재산도 다 얻었어. 정말 완벽해. 은영이 소파에 몸을 기대며 빙긋 웃었습니다. 근데 진짜 멍청하더라. 아무것도 모르고 도장 찍던 그 모습. 생각만 해도 웃겨. 그러게.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를 줄이야. 두 사람은 탐욕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닥칠 충격적인 일을.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어요.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눈이 뻑뻑했지만 머리는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들었어요. 정우석 변호사.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정우석입니다. 변호사님, 저 한정순입니다. 아,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변호사님, 그 서류를 꺼낼 때가 된 것 같네요. 부양 의무를 어겼으니 해제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정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니들이 한 짓의 대가를 치르겠구나. 통화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마음을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수진아. 엄마, 잘 주무셨어요?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진이는 해외에서 2달째 출장 중이었어요. 그럼 엄마야 늘 그렇지. 엄마 별일 없죠? 몸은 괜찮은 거예요? 수진은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실 제가 대장 용종 수술을 받았을 때 수진이는 해외에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성격상 알게 되면 당장 한국으로 들어오겠다고 할 게 뻔했거든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수진이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수진이가 얼마나 열심히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 알고 있는 저는 수진이에게 차마 알릴 수가 없었어요. 수술이 끝나고 한참 뒤에야 알게 된 수진은 전화기 너머로 울먹였었어요.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아니야. 수술 잘 끝났어. 오빠가 옆에서 다 챙겨줬으니까 괜찮았어. 그 후로 수진은 평소보다 더 자주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오빠랑 새언니가 잘 챙긴다니 다행이에요. 저 곧 한국 들어가니까 그땐 제가 옆에서 챙겨드릴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수진아, 내 오빠는 지금.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 알았어. 엄마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 마. 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딸.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이에게만은 이 모든 걸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오빠가 어떤 짓을 했는지, 엄마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수진아, 미안하다. 엄마가 다 정리할 테니까. 같은 시각, 도훈의 집. 도훈은 서재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주식 차트가 펼쳐져 있었어요. 시커먼 하락 곡선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죠. 젠장. 도훈이 책상을 쳤습니다. 사실 도훈은 몇 년 전부터 회사 자금을 몰래 빼돌려 주식 거래를 해왔습니다. 처음엔 적은 금액이었어요. 몇 천만 원 정도. 단기로 투자해서 이익을 보고 다시 회사 계좌에 넣으면 그만이었죠. 그런데 이익이 나기 시작하자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면 더 크게 벌 수 있겠는데? 도훈은 점점 더 큰 자금을 빼돌리기 시작했어요. 몇 억, 10억, 결국엔 수십억 원대까지. 그리고 그 돈을 전부 주식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혹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도훈의 계좌는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이건 안 돼. 이러다 회사에 들키겠어. 회사 감사가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도훈은 서둘러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회사 계좌에 자금을 다시 채워 넣을 현금이 절실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게 어머니 명의로 된 상가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생전 증여를 요구했고 결국 상가 2채를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걸로 담보대출을 받으면 돼. 도훈은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상가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네, 고객님. 잠시만요. 은행원은 대출 서류를 작성해 도훈에게 넘겼다. 도훈은 대출 서류에 서명을 하며 초초하게 물었다. 이 건물이면 30억은 나오겠죠? 자세한 금액은 지금 당장 알기 어렵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넘기며 컴퓨터에 등기부를 띄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담당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고객님, 잠시만요. 이게... 네, 무슨 일이죠? 죄송하지만 대출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왜요? 도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등기부의 소유권 해제 절차 진행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순간 도훈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증여 계약 자체에 조건이 걸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훈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딸그락.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도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도훈은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야, 일단 침착하자.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있었어요. 회사 감사는 다음 달. 그때까지 자금을 메우지 못하면 도훈의 인생은 끝장이었습니다. 젠장. 도훈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도훈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를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을. 겉으론 자신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요양원 207호실. 같은 시각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도훈아, 이제 알겠니? 남편은 살아계실 때부터 준비해 두셨어요. 증여 계약서에는 특별한 조항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증여받은 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증여는 즉시 해제된다. 그리고 그 조항은 별도의 공증 문서로 정 변호사님이 보관하고 계셨죠.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버린 순간 그 조항은 발동되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도훈아. 저는 명함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둘 시간이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차갑지만 밝은 빛이었어요. 마치 진실을 비추는 것처럼. 다음 날 정 변호사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도훈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그 뒤로 은영이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설명 좀 하세요. 갑자기 왜 소유권 해제 절차가 진행된 거예요? 은영이의 목소리도 날카로웠습니다. 정 변호사님은 의자에 앉은 채 그들을 차분히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 보시죠. 봉투 안에서 꺼낸 건 공증된 계약서 원본이었어요. 도훈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읽어보세요. 정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펼쳤어요. 겉표지는 평범한 증여 계약서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페이지, 특별조항란에 적힌 문구를 보는 순간 도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5조 증여 해제 조건 수중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며 모든 재산은 증여자에게 귀속된다. 그 아래 도훈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조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난 본 적이 없어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죠. 정 변호사님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은영이가 소리쳤어요. 우린 못 봤어요. 이거 진짜 계약서 맞아요? 정 변호사님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직접 서명한 계약서입니다. 서명도 도장도 본인 것이고요. 계약서를 제대로 읽으셨어야죠.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없는 계약입니다. 공증도 완료되었고요. 도훈은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저는 그날 정 변호사 사무실 옆방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들리는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이상하게도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도훈아. 사실 저는 증여 서명을 하기 전날 밤 정 변호사님께 전화를 했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요. 부양 의무를 어기면 증여가 무효가 되도록 조항을 넣어주세요. 사모님,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만약 제 자식들이 저를 진심으로 모실 생각이라면 그 조항은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제게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 변호사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여를 하던 날 도훈은 탐욕에 눈이 멀어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예감이 맞았던 거죠. 오늘자로 증여는 해제되었습니다. 정 변호사님의 선언에 도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요. 도훈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변호사님, 다시 한 번만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다시 모시겠습니다. 제발. 이미 늦었습니다. 한정순 여사님께서 요양원에 강제로 입소당하신 그 순간 부양 의무 위반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모시면 되잖아요. 지금 당장 모셔올게요. 도훈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정 변호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어요. 은영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이걸로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받은 재산이 전부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도훈과 은영의 눈이 저를 향했어요. 그 눈빛엔 충격과 분노, 그리고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봤을 뿐이에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도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 빚이 있어요. 이러면 저 끝장나요. 그 말에 저는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빚? 제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내 재산이 필요했던 거니? 도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저는 손을 들어 도훈의 말을 막았습니다. 나 버리고 니들끼리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니? 제 목소리가 사무실 안을 채웠어요. 크루즈 여행이라며 날 속이고 요양원에 버렸지. 그동안 효도하는 척 한 것도 전부 연기였어. 안 그러니? 엄마, 그게. 변명하지 마. 너희들이 효도하는 척만 하면 내가 멍청하게 속을 줄 알았니? 도훈의 눈이 커졌어요. 은영이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님, 그건.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 멍청한 노인네가 너희보다 한 수 위였다는 걸 이제야 알겠니? 도훈이 털썩 주저앉았어요. 은영이도 벽에 기댄 채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도훈이 울먹였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훈아, 내가 만약 진심으로 날 모실 생각이었다면 그 조항은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였어. 나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겠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넌 날 버렸어. 내 선택이야. 엄마, 어디 아무것도 없이 잘 살아보렴. 내 힘으로. 저는 그들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정 변호사님을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나머지 절차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저는 돌아섰습니다. 엄마, 엄마. 뒤에서 도훈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도훈아. 하지만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복도를 걸으며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수진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단다. 한국 들어오면 보자. 네. 무슨 일인데요? 괜찮아. 나쁜 일은 아니야. 그냥 엄마가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있어. 알겠어요, 엄마. 걱정되는데 엄마 괜찮으시죠? 응, 이제 괜찮단다. 전화를 끊고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 건물은 다시 제 것이 되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되찾은 건 제 존엄이었으니까요.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 제 인생은 제가 지킨다는 것. 그걸 증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잘했다고 제 등을 토닥여주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산은 모두 제게 되돌아왔어요. 아파트도 상가 건물도 통장의 임대료도. 도훈과 은영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며칠 후 도훈과 은영이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도훈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살이 빠져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어요. 제발요, 엄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은영도 얼른 덧붙였어요.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한테 기회는 이미 있었어. 넌 그걸 스스로 버렸고.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 이러면 안 돼요. 회사에서 다 들통났어요.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저는 그들을 지나쳐 현관문으로 걸어갔어요. 도훈이 은영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엄마를 요양원에 넣자고 했잖아. 은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당신이 먼저 그러자고 했잖아. 귀찮은 노인네 치워버리자고. 난 그런 적 없어. 다 당신이 결정한 거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탐욕의 끝은 결국 이런 거구나. 내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도훈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엄마, 나는 도훈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론 우리 집에 절대 찾아오지 말고. 이 아파트는 이제 내 아파트였습니다. 도훈은 눈이 커지더니 넋이 나가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도훈을 뒤로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며칠 뒤 뉴스에서 도훈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기업 재무팀 부장, 회사 자금 수십억 원 횡령.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도훈은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횡령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역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훈이 빼돌린 회사 자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호화 생활을 한 정황이 포착되었거든요. 며칠 뒤 인천공항. 저는 도착 게이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오늘 귀국하는 날이었어요. 곧 자동문이 열리고 캐리어를 끄는 수진이 보였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제 품에 안기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저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곁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다 잘 해결했어. 오빠랑 새언니는 어떻게 그런 짓을. 수진은 분노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어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돈으로는 효도를 살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은 하지 말았어야지.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말이 맞아요.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수진이와 저는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엄마, 이번 일 겪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뭐가?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한테 너무 신경을 못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괜찮아. 넌 내 일을 열심히 한 거잖아. 아니에요. 전화라도 더 자주 했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알 수 있었을 텐데.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 휴가 내려고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휴가? 너 일 바쁘다며? 아무리 바빠도 엄마가 더 중요하죠. 수진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이번엔 정말로 크루즈 여행 가요, 엄마.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크루즈? 네. 제가 알아봤는데 지중해 크루즈가 그렇게 좋대요. 엄마랑 저랑 단둘이 가요.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푸른 바다와 하얀 배들이 보였습니다. 이번엔 진짜예요. 좋은 곳 많이 보고 맛있는 것 많이 먹고 와요. 수진이가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저는 그 말에 목이 메었어요. 진짜 크루즈 여행?
남편과 가려다 못 갔던 그곳. 도훈이가 거짓말로 속였던 그곳. 이제 딸과 함께 진짜로 갈 수 있다니. 그래, 가자. 엄마도 크루즈 여행 가보고 싶었어. 엄마, 언제 갈까요? 다음 달 어때? 좋아요. 제가 예약할게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었어요. 여보, 이제 괜찮아요. 나는 이제 괜찮아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할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